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소득보다 지출을 강조합니다. 특히 월급쟁이들한테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선 돈을 모으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경제적 계약이라는 얘기를 해요. 경제적 계약. 예. 오늘 모신 분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책의 저자시죠. 정선용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선용입니다. 네. 일단 작년에 이제 롯데마트 상무로 은퇴를 하셨는데요. 예. 그 25년 동안 이제 유통업계에 계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예. 그 저도 기억나는 게 롯데마트에서 과거에 그 통 큰 치킨, 예. 그때 저도 야 이렇게 싸? 그러면서 막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죠. 예, 여러 가지로. 네, 아주 그런 다양한 그런 예.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셨던 어떤 그 유통업계 어떤 증인, 예. 산증인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그럼 이제 뭐 퇴직금 뭐 대기업에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사실 것 같은데 이제 또 제 인생 2막을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은 그 대기업에서 그 임원까지 하고 은퇴하면은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은퇴를 하게 되면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느껴요.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 궁핍 이런 것은 저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제적 궁핍 이런 건 없는데 사회적 죽음을 느끼는 그런 절망감을 좀 빠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해왔잖아요. 열심히 해왔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열심히 해오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월급도 꽤 많이 받았고요. 그것도 매달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명함이 있으니까 이 명함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주는 그렇죠. 것들도 해왔고 여기다가 거기서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인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세계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뭔가 하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경제적인 궁핍함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전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궁핍함을 느끼시는 가운데 이제 쓰신 책이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라는 책이란 말이죠. 돈 공부라는 화두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돈 공부라는 화두를 제가 생각할 수 있던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혹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됐던 것처럼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은 내 모든 개인사들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좀 생각을 해왔는데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돈이 혹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돌고 있는 듯한 그런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과 경제와 내 인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것도 돈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시선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역시 돈 중심이었더라고요. 사람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고 돈 중심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 서로 위로가 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은 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게 중심에 있는 거니까 그걸 구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돈의 맛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돈의 맛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돈의 맛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가 집에서 저한테 하도 강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아니 은퇴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겪는 게 왜 안 나가냐고 부인들이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강조를 와이프가 많이 하면서 그 돈의 맛을 세 가지로 좀 정의해서 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아끼는 맛이 돈에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게 되면 이 아껴 있는 돈들이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그게 깊은 맛을 낸대요. 그래서 뭐 와이프 표현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 맛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의 맛이, 이 아끼는 맛이. 그리고 두 번째 또 돈의 맛이 뭐냐면 잘 쓰는 맛이 있대요. 또 그러니까 좋은 상품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좋은 것들을 갖다가 구매할 수 있는 걸 적시적소에 이렇게 쓰는 잘 쓰는 이런 맛들이 있어가지고 이 맛을 또 드리게 되면 이 맛은 뭐 와이프 표현에 의하면 그 자린고비의 굴비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짭조름한데 이 짭조름함이 맛깔스럽게 다가올 정도로 이런 맛이 있대요. 그리고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게 숙성되는 맛인데 돈에 숙성되는 맛인데 돈을 갖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있으면 이 돈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게 자본을 증식할 수 있게 그런 토대가 된대요. 그래서 이 맛은 그 와이프 맛에 의하면 홍어 애탕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어 애탕 이 맛을 드리면 그건 진짜 끊지 못한대요. 아 홍어에 예. 그 제일 그 냄새 예, 그 심한 거 아닌가요? 네, 냄새 나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음식인데 이게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 그것만에 가지고 있는 인 때문에 결국은 돈의 맛에 들려줘서 계속 그런 경제적인 행위들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런 돈의 맛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잘 쓰고 모으고 해서 그걸로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노년 좀 행복하게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와이프가 저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 맛을 알아야지만 그 세 가지 맛을 알아야지만 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역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 그걸 알아야지 부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은 예. 이 뭐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 혹은 뭐 그 40대 중년층들까지도 40, 50대 중년층들도 예. 사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아,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내가 돈을 예. 모으고 언제 부자가 되고, 아유, 이번 생은 망했어. 예. 뭐 이런 생각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렇죠. 누구나 이러한 어떤 맛을,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다시 그 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놓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제가 그 1997년도 IMF 때 그때 IMF 때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때 IMF 때 결혼할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저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 그 2,5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흔한 얘기로 불알 두 쪽밖에 없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혹시 책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50억 자산가거든요. 50억 자산가가 그걸 갖다 월급을 모아가지고 본 건 아니고요. 그 월급을 가지고서 모았던 걸 갖다가 종잣돈으로 해서 이 종잣돈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50억을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제적인 무질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일만 했지. 그러니까 보통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저자님처럼 어떤 대기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경영자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에 파묻혀서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테크한다든가 이런 쪽에 시간이 정말 안 날 것 같고 또 관심 가질 만한 여유도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들을 가지지 않고 퇴직을 딱 하니까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경제 문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경제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이 글쓰기를 한 거고요. 이 글쓰기를 해가면서 조금은 그 경제 내공이 내가 좀 쌓였다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50억 자산을 모으시게 된 것은 은퇴하시고 나서인가요? 아니면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와이프가 있어요. 아, 와이프.
부인께서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채널이 나오면 밑에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부인을 잘 만났다. 와이프가 나와서 얘기해야 되지 왜? 그러네 진짜. 작가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서 제가 재테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돈과 경제가 지금 어떤 노직으로 이 사회에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급지 댓글에다 좀 써놓죠. 그런데 사실은 더 관심이 가는 게 어떻게 그 작은 월급들을 모아서 그렇게 불리셨을 수 있을까? 예, 물론 이제 거기에 관여하신 건 없겠지만 열심히 또 그 돈을 갖다 주셨으니까 어떻게 불리셨나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돈이 가구겠죠. 가게. 가게에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4단계로 저는 분리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소득,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소득. 두 번째가 돈을 쓰는 지출. 그리고 돈을 쌓아가는 저축. 그리고 이게 이제 고도의 기술이죠. 돈을 불리는 투자. 이 4단계에 거쳐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가게 안에서 개인 안에서 돈이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쌓아가는데 그 과정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좀 단계별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한 것은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 그 부인께서 그 생활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체득을 하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저는 공부는 열심히 한 스타일이에요. 공부만 하셨지 그 불리는 거는 직접 부인이 다 하신 거잖아요. 실전은 와이프가 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이론적 토대를 부인에게 알려주시고 정립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투자하실 때 부인께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었나요? 아니요, 방해만 안 했습니다. 방해만 안 했어요. 직접 해놔. 자,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정말 우리 급여 물론 정말 그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작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작은 돈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목돈을 일단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리려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쓰기도 요즘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와이프를 이렇게 자세하게 바라보니까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소득보다 지출을 강조합니다. 특히 월급쟁이들한테.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은 이게 이제 종속 변수잖아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인데 지출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독립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오든 많이 들어오든 사실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쌓아놓게 되면 돈을 모여가는 건 1차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1997년도에 그때 결혼했을 때 2,500만 원짜리 좀 반지하에서 사실은 이 직장으로 옮기기 이전에 그 H라는 그룹에 다녔었는데 거기 H그룹이 사실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도난 회사를 다니고 한보인가요? 예? 한보? H니까 97년도 한보? 혜태. 혜태. 혜태 그룹에 다녔습니다. 혜태. 그죠. 혜태도 그때 IMF 때 참 많이 부도났죠. 대기업들. 그래서 거기서 그때 부도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도나게 되면은 기본급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기본급도 좀 어렵다 싶으면 70%, 조금 잘 나오면 90% 정도. 그죠. 그때 많이 했던 단어가 고통분담. 고통분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랬던 시기에 그것도 반지하에 시작했는데 그에 우리 큰애까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돈 쓸 일이 많은데. 근데 와이프는 저를 붙들고도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출을 통제해서 매월 200만 원씩을 적금해서 그래서 10년 동안 모아서 2억을 적금해서 그 2억 가지고서 아파트를 사자. 미쳤냐 그랬어요. 왜요? 그때 1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월급이? 월급이. 근데 어떻게 200을 모아요, 한 달에? 근데 와이프는 평균값으로 내겠다는 거였어요. 10년간의 평균을 해서 지금 내가 10만 원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10만 원 이후에
290만 원을 하고 300만 원을 하고 이렇게 저축해서라도 평균으로 해서 200만 원은 무조건 적금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진짜 드라마틱하게 2억 4천을 모았어요, 와이프가. 아, 그래요? 네.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네.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100만 원 받아서 네. 일단 처음에 저금 예에서 첫 달서부터는 네. 그 이후에 네. 얼마씩 저금했나요? 첫 달은 10만 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10만 원. 네. 그러니까 월급 통장이 딱 들어오면은 그 10만 원은 무조건 빼놨대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이체로 싹 나가고. 그리고 10만 원은 무조건 빼가지고 넣어놓고. 이걸 갖다 반복하다가 제가 이제 엘사로 이제 옮겼잖아요. 네. 엘사로 옮기면서 롯데마트. 공중파 아닌데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월급이 이제 좀 올라가. 네. 근데 또 연차가 올라가니까. 네, 연차로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급 되고 나니까 그때 기본적으로 받았던 게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네, 연봉. 네, 연봉 5천만 원을 받았고 여기다가 제가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그때 보너스를 갖다가 좀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한때는 제가 그 과장급이 1억을 만들게 해주긴 프로젝트를 그 엘사에서 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까지 됐어요. 그래서 1억 푼돈을 모아서 1억을 만든다? 아니 인센티브까지 합해가지고 1억 연봉자를 1억 연봉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보너스로 한 5천만 원을 더 타신 거예요. 네,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도와주긴 했는데 와이프는 어쨌든 그걸 갖다 보통 다른 아내들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때 인센티브 받았을 때 그 돈 갖다가 딴 걸 썼을 거예요. 그렇지. 보통 그 보너스 받으면 뭐 살림 뭐 바꾼다든가 차를 바꾼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죠. 예. 근데 와이프는 그때 부도난 회사에 다니면서 200만 원 못 넣었던 걸 갖다가 그걸로 모아서 탁 채웠다. 그래서 와이프가 가장 강조하는 것들은 지출인데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라고 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갖다가 가게 살림을 할 때는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선 돈을 모으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부인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선생님도 이제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용돈을 받아서 쓰실 거 아닙니까? 용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같이 막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셨나요? 아니면 그냥 여유 있게 쓰셨나요? 저도 이렇게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저 차가 스포티지 2004년식 스포티지 그냥 타고 다녀요. 한 15년, 16년, 17년. 그걸 그냥 타고 다녀요. 네. 근데 난 그런 걸 불편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품위유지비라고 하는 남자들은 차가 그렇죠. 차가 품위유지비잖아요. 여자들이 백이라고 그러면 근데 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와이프가 사주는데도 이런 옷 뭐 이것도 이 옷도 지금 한 10년째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옷들 그냥 입고 다니고 그런 것들에서 전 소비는 하고 싶은 뭐 생각이 이렇게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 지출을 줄이면서 이제 돈을 모아야 이제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악착같이 이제 모아 나가신 거고 푼돈을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추가적인 수익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세이브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결국 목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이 뭐냐면요. 명확한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목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목표를 딱 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게 강제저축 그래서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강제저축을 요소들을 갖다가 아예 배수진 측에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단기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끈기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계획을 사실 연초에 다 세우지만 네. 하다 보면 흐지부지.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 아씨 이거 먹고 싶은데 네. 같이 가서 먹고 아니면 이거 입고 싶은데 사기도 하고 네. 카드 직장인들 대부분 카드 포크나는 거 다반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 그 지출을 그러니까 쇼핑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욕구를 어떻게 억누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이 목표를 갈 수 있게 스스로를 갖다가 강제적인 그 배수진의 요소를 갖다가 구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들어오면 네. 바로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쫙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놔야 적금으로.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렇게 한 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건 적금으로 넣어야 돼. 그럼 그거 없으면 이제 그 내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에서 살아야 있는 거에서 되니까. 살아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했던 것들이 성공을 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자기가 벌어들이는 규모에 맞춰가지고 자기 생활의 수준의 레벨을 갖다 계속 상승시켜가면 무한정 커지더라고요.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우린 보통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좋은 차 사면은 나도 사고 그렇죠. 싶고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거기 살고 싶고 아니면 아이 특히 자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교육비 같은 걸로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옆집에는 저기 학원도 보내고 여기 학원도 보내는데 나도 같이 보내야지. 네. 그래야 애가 기 안 죽어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네. 이런 돈 쓸 일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네. 어떻게 그걸 이기셨을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 경제적인 DNA 있잖아요. 네. 이 DNA가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묻어가셨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론가고요. 네. 이론적인 정리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했고요. 이론에 맞춰서 생활도 네. 하시고. 네. 본인 생활을 하시는데. 하고 하는데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들들한테 너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라 하면서 한 여자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 뭐였냐면 복부인 같은 여자하고 너는 결혼해라 그랬어요. 왜요? 복부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부동산 투자? 네, 1970년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한 투기꾼 같은 투기 이미지지. 네, 투기 이미지인데 전 투기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어느 경제학자보다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었던 통찰 있는 지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흐름을 네. 보는 눈, 시야.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흔하게 얘기하는 뭐 로드사이드니 리버사이드니 해가지고 입지에 대한 것들을 경제학자들이나 조금 그 배운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강 따라, 이론이죠, 그냥. 강 따라, 길 따라. 그 예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그 복분이 했던 얘기가 길 따라 사면 돼. 강 따라 사면 돼. 이건 그 가장 현실적인 통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복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배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일단 배워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인다고 그러면 약간 좀 지혜 있는 여자가 좀.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성향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아마 지혜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감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건 남녀를 폄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라 여자가 그 점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여자들의 현실 감각이 뛰어나죠. 뛰어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바람 좀 쉽게 들고 빨리 좀 황당한 얘기 좀 자주 하고 허무맹랑한 꿈 같은 거 이야기하고 막 가슴에 안고 있지만 여자들은 정말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교를 이렇게 했어요. 남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 가정에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을 했던 거는
1만 년 이후잖아요. 농경이 시작되고 그 이전까지는 남자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요. 초원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거 여기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우리 DNA에 그 이전에 있던 그 DNA들이 남자들은 초원에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힘쓰고 이런 역할들만 해왔지 그거를 가져다 준 그 동굴 안에서나 아니면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그 생활을 갖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몸 안에 DNA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누구나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예. 일단 그런 부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예. 연애할 때 뭐 특별히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느끼신 점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운칠기삼인 것 같아요. 운이야, 운. 저는 사실은 와이프를 선택할 때는 와이프는 그런 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면이 있는지도 몰랐고 단지 그냥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운 좋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 아들 세대나 지금 현재 젊은이들한테 저 같은 운이 있을 거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예. 이렇게 좀 자유롭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유롭게 사람들 예. 만나고 예.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들들은 그러니까 저와 같이 뭐 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하고서 결혼 상대자들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경제적 계약이라는 얘기를 해요. 경제적 계약. 예. 그러니까 경제적 계약이기 때문에 경제적 계약할 때는 사실은 따질 거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서약인 거에는 맹목적이고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건 경제적 계약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자가 경제 감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우냐,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선택 기준에 그 남자들의 선택 기준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쁘면 된다. 그게 선택 기준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외적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외적 조건을 조금은 낮추고 내적 조건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내적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높여가야죠.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하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내가 한 달에 수익이 얼마고 내가 한 달 뭐 예를 들어서 부채가 얼마고 아니면 뭐 가치인가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저금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같이 의논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그렇죠. 근데 하긴 결혼 전에 한번 그런 거는 짚어볼 만하죠. 현실적으로. 제 이혼 전문 변호사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되는 이혼 사유가 경제적 관념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저도 주변에 보니까 신용카드 그러니까 이건 뭐 여자고 남자고 양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그 부인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현명함, 지혜로움이 있는데 또 남자가 또 팍 쓰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좋아하면 또 안 맞고. 그래서 경제적 그 관념 차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녀 사이에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속궁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속궁합이 맞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잘 맞았던 사례가 저는 그래도 와이프하고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도 그래 우리 미래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맞춰주는 거고. 근데 만약 그 일은 어떤 또 그나마 이론도 없었으면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태클거는 저 이제 제가 글을 처음에 썼던 게 이제 부동산 스터디라는 그 인터넷 카페에다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을 썼는데 제가 썼던 글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 그 밑에 댓글이 이제 달리잖아요. 그 댓글에 어떤 얘기냐면 우리 정수토리님처럼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좋은데 우리 신랑은 사사건건 태클이에요. 뭐 태클 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차 사고 싶다. 아, 야, 지금 내 창피해서 못 다녀. 네, 야, 차 사고 싶다. 뭐야, 나 친구들하고 그 직장 동료들 술 마시도 한 달 용돈 얼마 있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쓸 생각을 자꾸 한다. 네, 쓰고 그다음에 그 쓰는 것들이 자기의 품위 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설픈 또 경제 지식으로 뭐 집을 사겠다, 이렇게 좀 투자를 하겠다. 주식 투자해서 날리는 사람들이 꽤 많죠. 목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 누구한테 귀가 얇아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모아놨던 거 홀라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요약을 좀 해보면은 네. 일단은 푼돈이라도 어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네, 푼돈이라도 네. 계속 모으는 네.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을 잘해야 된다.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럼 뭐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죠. 서로가 그런 생각이 같은 경제적 관념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 경제적인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좀 구별해서 그 계단들을 맞춰가지고 좀 살아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그러면 보통 저는 이제 4단계로 좀 구별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주기가 한 4단계 되는 것 같아요. 아동기, 청년기, 그다음에 장년기, 노년기에서 이 4단계로 구성돼서 인생에 한 인생에 딱 그 시간 순서대로 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에는 한 태어나서부터 한 25세까지 이때는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을 쓰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그 지출 관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쓰는 법을 알면은 이제 25세 이후에 직장에 취직해서 근로소득을 하면서 돈을 버는 법들을 가장 안전한 소득이 사실은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노동만 제공하고. 그래서 그 안전한 소득인 근로소득을 회사에 다니면서 배우는 이런 시기를 25대부터 한 45세까지 그때까지 20년 정도 하는 게 이게 청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근로소득을 보는 시기고 이때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사업의 원리, 돈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운 걸 가지고서 45세 이후에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소득으로 그래도 돈이 가장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거고 위험성이 있지만 그만큼 성과를 그렇죠. 많이 낼 수 있는 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의 원리를 그 직장에 다니면서 배워서 그 사업의 원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40 이후에서. 그래서 그때는 사업의 원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뭐 사업 아이템을 찾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벌어왔던 자본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고 투자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갖다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얻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그게 한 65세까지 가고 나면 65세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자본소득을 벌면서 노년기를 맞이하는 건 이런 생애 주기를 사이클대로 갈 때 어쩌면 저는 제가 보기엔 경제적인 행복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예. 아무리 정신적으로 풍요롭다 해도 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 지속 가능성이 좀 없으니까. 예.